여보, 우리 민수 꼭 찾아올게. 당신처럼 허무하게 보내지 않을 거야. 말순의 다짐은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순직했을 때 군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진실을 밝히려던 말순의 노력은 무력하게 좌절됐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말순 자신도 군 출신이었고 이제는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황혼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영도의 작은 주택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단층 집에서 강말순은 오늘도 망원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은 전직 해군 중령의 위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죠.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말순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망원경을 세우고 멀리 보이는 수평선 너머를 응시하는 것이었죠. 민수야, 오늘도 안 보이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말순의 목소리에는 체념보다는 오히려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강민수가 실종된 지 벌써 6달이 지났지만 말순은 한 번도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해군 대위인 민수는 작전 중 실종되었다는 공식 발표만 있었을 뿐 시신도 찾지 못했고 정확한 사고 경위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집안은 민수가 떠나던 그날과 똑같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침대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이불이 놓여 있고 책상 위에는 아직도 민수가 읽던 군사 서적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죠. 말순은 매일 아침 민수의 방을 청소하고 이불을 다시 정리하며 아들이 언제 돌아와도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어. 너는 살아있다는 걸. 말순의 확신은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25년 전 남편을 해병대 작전 중 잃었던 그때와는 달랐거든요. 남편이 순직했을 때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 끝이구나라는 절망이 밀려왔었는데 민수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확신이 날마다 더 강해지고 있었죠. 오전 10시 말순은 망원경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죠. 혹시 모르니까 2그릇 분량으로 끓였습니다. 언제 민수가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국물이 끓어오르는 동안 말순은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해군 정복을 입은 남편과 어린 민수,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이 찍힌 오래된 사진이었죠. 여보, 우리 민수 꼭 찾아올게. 당신처럼 허무하게 보내지 않을 거야. 말순의 다짐은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순직했을 때 군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진실을 밝히려던 말순의 노력은 무력하게 좌절됐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말순 자신도 군 출신이었고 이제는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으니까요. 점심을 먹고 난 후 말순은 민수의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수가 마지막으로 받은 작전 명령서, 사본과 당시 기상 정보, 그리고 민수가 직접 작성한 작전 일지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말순은 이미 이 자료들을 수십 번도 더 읽어봤지만 오늘도 다시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빠뜨린 게 있을 거야.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말순은 다시 망원경 앞에 섰습니다. 부산항에서 들려오는 선박들의 경적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죠. 말순은 망원경으로 바다를 살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안 죽었어. 내 눈이, 내 심장이 그렇게 말하거든. 이른 아침 말순이 망원경을 정리하고 있을 때 대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해군 로고가 붙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죠. 말순의 가슴이 순간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민수에 대한 소식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해군 정복을 입은 중령 한 명과 행정병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중령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공문 봉투를 내밀었죠. 강말순 어머님, 해군 본부에서 나왔습니다. 강민수 대위에 관한 공식 통보서를 전달드리러 왔습니다. 말순은 봉투를 받아들면서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봉투의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거든요. 거실로 안내한 후 봉투를 뜯어보니 그 안에는 순직 통보서라는 제목의 공문과 함께 위로금, 수표,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직이라고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령은 준비해온 듯한 말투로 설명을 시작했죠. 6개월간의 수색 결과 강민수 대위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어 공식적으로 순직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아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잠깐요. 말순이 중령의 말을 끊었습니다. 순직 통보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실종 당시 정확한 위치도 구체적인 사고 경위도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전 수행 중 실종, 6개월간 수색 후 순직 처리라는 간단한 문구만 있을 뿐이었죠.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어디 있고요? 중령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매뉴얼에 있는 듯한 답변을 했습니다. 작전의 기밀성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고 시신은 바다 상황상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보내주셔야죠. 아드님도 그걸 원하실 겁니다. 그 순간 말순의 혈관에 뜨거운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25년 전 남편이 순직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도 군에서는 기밀이라는 핑계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려주지 않았고 위로금 몇 푼으로 모든 걸 덮으려 했었죠. 살아있는 자식을 죽은 걸로 만들고 돈 몇 푼에 그 이름을 묻겠다고요? 말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중령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달래려 했지만 말순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런 헛소리 하러 다시 오지 마세요. 말순은 순직 통보서와 위로금 수표를 중령에게 다시 내밀었습니다. 중령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몇 번 더 설득을 시도했지만 말순의 의지는 확고했죠.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6개월이나 지났는데 6개월? 그게 뭐가 길어요? 제 남편은 25년 전에 순직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 진실을 찾고 있어요. 해군 관계자들이 떠난 후 말순은 민수의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동안 정리해둔 모든 자료들을 꺼내 거실 탁자에 펼쳐놓았죠. 민수의 마지막 통신 기록, 실종 당시 기상 정보, 작전 지역 궤도, 그리고 민수가 직접 작성한 일지들까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이렇게 급하게 순직 처리할 이유가 뭐가 있다는 거지? 말순은 돋보기를 쓰고 민수의 마지막 통신 기록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실종 당일 오후 2시 17분이 마지막 교신이었는데 그 내용이 이상했어요. 위치 이상 없음, 계속 작전 수행 중이라는 평범한 보고였는데 그 다음 교신 예정 시각인 오후 4시에는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이 시간 사이에 뭔가 일어났다는 거잖아. 말순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집에 앉아서 기다리지 않겠다고요. 직접 나서서 아들의 행방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는 어리고 무력했지만 이제는 달랐거든요. 자신도 군 출신이었고 포기할 나이도 지났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찾아올 거야.
다음 날 아침 7시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손에는 민수의 자료들이 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부산역에서 통영행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남해작전 사령부가 있는 곳까지 가려면 2시간 넘게 걸리는 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말수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바다 풍경을 보며 민수가 마지막으로 작전을 수행했던 그 바다를 떠올렸죠. 과연 그 넓은 바다 어딘가에 민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거든요. 통영에 도착한 말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남해작전 사령부로 가달라고 하자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거기 민간인 출입 안 되는 곳 아닌가요? 알아요. 그래도 가주세요. 말순의 단호한 말투에 택시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30분 정도 달린 후 멀리 철조망과 초소가 보이는 군부대 입구에 도착했죠. 말수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작전사령부 정문 앞에는 무장한 경비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말순이 걸어가자 경비병 중 한 명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여기는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내 아들 강민수 대위 데려와줘요. 말순의 말에 경비병은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듯했죠. 어르신, 민간인은 출입이 불가능한데요. 먼저 연락을 하시고. 연락은 이미 했어요. 어제 집에까지 와서 순직 통보서 갖다 줬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정말 죽었는지 확인도 못했는데 어떻게 받아요? 말수는 서류 가방에서 직접 작성한 진정서를 꺼냈습니다. 밤새 쓴 자필 편지였죠. 경비병은 진정서를 받아들고 잠깐 읽어보더니 무전기로 상부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민간인 한 분이 진정서를 들고 오셨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한참을 기다린 후 젊은 해군 장교 한 명이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중위 계급장을 단 20대 후반 정도의 남자였어요. 저는 김세영 중위입니다. 정운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영은 말순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말순의 첫인상을 보자마자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버지도 해군 출신이었던 세영에게는 말순에게서 군인 특유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진정서 잘 읽어봤습니다. 강민수 대위의 어머님이시군요. 그래요. 내 아들이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시신도 못 찾았다면서 어떻게 순직이라고 해요? 세영은 말순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실제로 강민수 대위 사건에 대해서는 부대 내에서도 의문이 많았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순직 처리가 된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은밀히 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정식 절차를 밟아서 상부에 전달해 드릴게요. 말수는 세영을 따라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전사령부 건물은 생각보다 크고 복잡했어요. 세영은 말순을 작은 면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중위님, 내 아들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있어요? 세영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강민수 대위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만. 세영은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수 대위의 마지막 통신이 끊어진 위치가 좀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작전 해역과는 거리가 있었거든요. 어디요? 외딴 무인도 근처였습니다. 정확한 좌표는 기밀이지만 그 섬 주변에서 마지막 신호가 포착됐어요.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 섬 이름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그건 정말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세영은 다시 한번 주위를 살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도 해군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말수는 통영의 작은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세영이 개인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여관방에서 말수는 민수의 사진을 꺼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외딴 무인도라는 단서를 얻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세영이 여관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말수는 세영이 제안한 통영 앞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손님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었어요. 어머님, 밤새 생각해 봤는데요. 세영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강민수 대위 사건에 대해 부대 내에서도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순직 처리가 됐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보통 실종자의 경우 최소 1년은 수색을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순직 처리한다는 건 뭔가 급한 사정이 있다는 뜻이죠. 말수는 세영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역시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 민수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카페 입구로 해군 정복을 입은 장교 2명이 들어오는 게 보였거든요. 세영은 재빨리 화제를 바꿨습니다. 어머님, 부산 영도가 고향이시라고 하셨죠? 저도 어릴 때 할머니 따라 거기 가본 적이 있어요. 장교들이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자 세영은 다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나요.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날 밤 세영은 약속 장소인 통영항 끝쪽 방파제로 나왔습니다. 말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어머님, 오늘 몰래 자료를 확인해 봤어요. 세영은 손에 든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해상 지도와 함께 여러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이게 민수 대위의 마지막 교신 위치예요. 그리고 이게 원래 작전 계획상 있어야 할 위치고요. 두 위치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말수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왜 작전 지역을 벗어났을까요? 그게 이상한 점이에요. 민수 대위는 모범적인 장교로 유명했거든요. 함부로 작전 지역을 이탈할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세영은 화면을 확대해서 민수의 마지막 교신 위치를 보여줬습니다. 작은 무인도 하나가 보였어요. 이 섬이에요. 공식 명칭은 없고 그냥 좌표로만 관리되는 곳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주변 해역이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민수 대위 실종 사건 이후에요. 말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 섬에 가볼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세영은 잠깐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부가 있어요. 가끔 그 근처에서 고기를 잡거든요. 비공식적으로 접근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언제 갈 수 있어요? 내일 새벽이 좋을 것 같아요. 해무가 끼면 레이더에 잘 안 잡히거든요. 말수는 세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위험할 수도 있어요. 출입 통제 구역이라 적발되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내 아들을 찾는 건데 뭐가 위험해요. 세영은 말순의 각오를 보며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이런 사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내일 새벽 4시에 통영항 제3부두에서 만나요.
준비물은 제가 챙길게요. 중이님,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영은 잠깐 바다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해군 장교였어요. 작전 중에 부상을 당해서 전역하셨는데 그때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평생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요? 군인의 가족이라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민수 대위 사건에는 분명 뭔가 숨겨진 게 있어요. 말순과 세영은 내일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어요. 새벽 4시 통영항 제3부두는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 세영이 나타났고 그와 함께 50대 정도의 어부 한 명이 왔습니다. 박 선장님이에요.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죠. 박 선장은 말순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찾으러 가신다고 하던데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어선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튼튼해 보였습니다. 박 선장의 안내로 배에 올라탄 말순과 세영은 곧 바다로 나갔어요. 새벽 바다는 안개가 자욱해서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안개면 레이더에 잘 안 잡힐 거예요. 세영의 말에 말수는 안도했습니다.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니 멀리 작은 섬 하나가 보였어요. 저게 그 섬이에요. 세영이 가리킨 섬은 생각보다 황량했습니다. 나무 몇 그루와 바위들만 보일 뿐 사람이 살 만한 곳은 아니어 보였거든요. 저기에 우리 민수가 일단 가까이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박 선장은 조심스럽게 섬 가까이 배를 대었습니다. 해안가에는 작은 선착장 같은 구조물이 있었어요. 인공적으로 만든 것 같았는데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누가 만든 걸까요? 잠깐, 저기 뭔가 있어요. 세영이 쌍안경으로 섬을 살펴보더니 말순에게 보여줬습니다. 섬 한쪽에 천막 같은 것이 보였고 그 주변에 뭔가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던 흔적 같은데요. 말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민수의 흔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려가 봐요. 어머님,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세영과 말순은 박 선장의 도움으로 섬에 상륙했습니다. 박 선장은 배에서 대기하기로 했어요. 섬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곳곳에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천막 근처에 가니 여러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빈 깡통들, 플라스틱 물통, 그리고 낡은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중에서 익숙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거 민수 것 같아요. 말순이 들어올린 것은 해군 군번줄이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강민수라고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정말 민수 대위가 여기에 있었군요. 세영도 놀랐습니다. 정말로 민수가 이 섬에 있었다는 증거를 찾은 거였거든요. 말수는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바위 틈새에서 젖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민수의 필체로 쓰인 일기였습니다. 실종 후 3일째. 배가 파손되어 이 섬에 표류. 무전기 고장으로 구조 요청 불가. 실종 후 7일째. 물과 식량 부족. 하지만 생존 신호는 계속 보내고 있음. 실종 후 15일째. 아직 구조대 없음. 이상함. 분명 마지막 위치 신호를 보냈는데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최소 15일은 살아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실종 후 23일째. 헬기 소리 들림. 구조 신호 보냈지만 지나감. 실종 후 1달째. 왜 구조하러 오지 않나? 뭔가 이상함. 일기는 거기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우리 민수가 여기 있었어요. 한 달 넘게 살아 있었다고요.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빨리 숨어야 해요. 세영이 말순의 손을 잡고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해군 헬기 한 대가 섬 위를 맴돌더니 착륙하기 시작했어요. 헬기에서 내린 것은 해군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한 채로 섬을 수색하기 시작했죠. 나와라. 무단 침입자 발견. 말순과 세영은 어쩔 수 없이 바위 뒤에서 나왔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총을 겨누며 다가왔어요. 신분증 제시하세요. 세영이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자 부대원들이 놀랐습니다. 김세영 중위,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이분은 강민수 대위의 어머니십니다. 아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특수부대 지휘관이 무전기로 상부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잠시 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단 침입, 작전 방해 행위입니다. 즉시 철수하세요. 잠깐만요. 우리 아들이 여기 있었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말순이 군번줄과 일기장을 보여줬지만 지휘관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강제로 체포하겠습니다. 말순과 세영은 어쩔 수 없이 특수부대의 감시 하에 섬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확신했어요. 민수가 분명 살아있고 군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섬에서 강제로 철수당한 말순과 세영은 통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민수가 살아있었다는 증거를 찾았지만 오히려 더 큰 의문만 생겼거든요. 왜 군에서는 그토록 그 섬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 했을까요? 그날 밤 말수는 여관방에서 민수의 일기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젖어서 번진 글씨들을 하나하나 해독해가며 아들의 마음을 느껴봤어요. 한 달 넘게 혼자 버텨내며 구조를 기다렸던 민수의 절망감이 글 사이사이에 배어 있었습니다. 왜 구조하러 오지 않았을까? 말수는 민수의 마지막 의문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분명 위치 신호도 보냈고 헬기 소리도 들렸다고 했는데 왜 구조되지 못했을까요? 혹시 의도적으로 구조를 미뤘던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영이 급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알아냈다는 내용이었죠. 말수는 어제와 같은 카페에서 세영을 만났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제 선배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세영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 일이에요? 민수 대위 실종 당시에 다른 실종자가 한 명 더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구조됐다고 하네요. 누구요? 해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의 아들이래요. 같은 날 같은 해역에서 실종됐는데 3일 만에 구조됐다고.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공평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은 3일 만에 구조하고 우리 민수는 한 달 넘게 방치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그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민수 대위만 실종된 것처럼 발표했거든요. 세영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당시 구조작전 기록이에요. 고위 간부 아들 구조에는 최신 장비와 인력이 총동원됐는데 민수 대위 수색에는 형식적인 수준만. 말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계급과 신분에 따라 생명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현실이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 아이는 남의 아들이라 살리고 내 아들은 그냥 지웠다는 거예요? 어머님, 이 사실을 공개해야 할 것 같아요. 언론에 제보하는 거죠. 말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남편이 순직했을 때도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군의 조직적인 방해로 좌절됐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탐사 보도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건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날 오후 세영의 소개로 부산의 한 지역 방송국 기자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 기자였는데 말순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이것들이 증거 아닌가요? 말순은 민수의 군번줄과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기자는 관심 있게 살펴봤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세영이 나섰습니다. 제가 내부 자료를 더 구해볼게요. 당시 구조작전 기록이라든지 그건 너무 위험해요. 발각되면 군법 재판감이에요. 괜찮아요.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날 밤 세영은 작전사령부에 남아 야근을 핑계로 컴퓨터에 접근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말순의 간절함을 본 후로는 돌아설 수 없었거든요. 몇 시간의 작업 끝에 세영은 결정적인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당시 구조작전 로그 파일이었는데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민수 대위 마지막 교신 생존 보고 있음. 구조 요청. 고위 간부 자재 구조 완료 후 민수 대위 수색 작전 중단. 상부 지시 추가 수색 불필요. 실종 처리. 세영은 이 파일들을 복사해서 말순과 기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거였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기자는 자료들을 검토한 후 방송 제작을 결정했습니다. 내일 저녁 뉴스에 특집으로 방송하겠습니다. 해군 엄마의 진실 찾기라는 제목으로요. 말순은 기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민수를 위해. 방송이 나가기 전날 밤 말순은 민수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니. 다음 날 저녁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말순의 인터뷰와 함께 세영이 제공한 내부 자료들이 공개됐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차별 아닌가요? 계급에 따라 생명의 무게가 다르다니. 해군은 즉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방송 후 여론은 들끓었고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마침내 국방부가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어요. 민수가 구조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산 해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민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부대로 복귀했어요. 6개월 동안의 고립생활 동안 겪었던 일들을 상세히 증언하면서 군 내부의 은폐 시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구조가 곧 올 줄 알았어요. 신호도 계속 보냈고 헬기 소리도 여러 번 들렸거든요. 민수의 증언에 따르면 실종 초기에 여러 차례 구조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놓쳤다고 했어요. 특히 다른 실종자가 구조된 날에도 자신의 신호는 무시됐다는 것이었죠.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왜 나만 구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해군은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말순과 민수에게 찾아와 고개를 숙였어요.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군인을 이런 식으로 대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구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사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세영은 결국 군복을 벗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언론계로 가려고 해요. 이런 부조리를 밝혀내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중위님. 아니, 세영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민수를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말순은 세영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세영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거였어요. 제 아버지라면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세영의 아버지도 아들의 선택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비록 군복을 벗게 됐지만 더 큰 정의를 위해 희생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수가 완전히 회복된 후 말수는 다시 영도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만에 아들과 함께 보는 부산 앞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엄마, 그 망원경으로 매일 바다를 봤다고 했죠? 그래. 너를 기다리면서 말이야. 말수는 망원경을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찾기 위해 바다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이제 엄마는 이걸로 뭘 보실 거예요? 글쎄, 바다 풍경이나 볼까? 아니면 너희 배들이 안전하게 돌아오는지 확인하거나.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바다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얼마 후 말수는 해군기지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등대 카페라는 이름으로 젊은 해군들이 휴가를 나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였어요. 어머니,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그래, 우리 민수가 좋아하는 맛으로 내렸거든. 카페에는 연일 젊은 해군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순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낸 어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거든요. 세영도 가끔 카페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기자가 되어 탐사 보도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좋아. 매일 민수 얼굴 보고 이렇게 젊은 애들도 보고 바다도 다시 따뜻해진 것 같고 말수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평온을 되찾은 거였어요. 어느 저녁 말수는 민수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포기하지 않길 잘했지? 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내 아들이잖아. 엄마가 널 포기할 리가 있겠니? 말수는 망원경을 들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하는 마음으로요. 바다도 철모도 다시 따뜻해졌네. 나는 이제야 민수를 진짜 품에 안은 것 같아. 말순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길고 힘든 여정이 끝나고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거였어요. 카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에는 해군 함정들이 평화롭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배에 타고 있는 젊은 군인들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이라는 것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 말순의 다짐은 단호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어머니들이 겪지 않도록 계속 지켜보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석양이 지는 부산 앞바다 등대 카페에서는 오늘도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등대처럼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면서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황혼이었습니다.